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성대한 열병식 한가운데서 러시아 여군 대위의 뱃속에 내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얼어붙은 시베리아의 빙하 같던 그녀의 눈과 내 시선이 마주친 그 찰나였다. 나는 그 순간 내 군인으로서의 삶, 아닌 애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내 이름은 김민준, 27의 대한민국 육군대위,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파병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군인으로서의 내 삶은 언제나 명예와 규율, 그리고 조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채워져 있었다.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임무를 그르치는 것은 군인에게 가장 큰 수치라고 믿었다. 그런 내가 이토록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사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해 5월 나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가할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모스크바로 파견되었다. 세계 각국의 정예 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붉은 광장을 행진하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었다. 3개월간 이어진 국제연합부대와의 합동훈련과 군사교류 기간 동안 나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신을 통제하며 오직 임무에만 집중했다. 개인적인 감정과 임무 사이의 경계선을 나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한 것은 마지막 총연습 날이었다. 수천 명의 군인들이 발을 맞추는 장엄한 대열 속에서 내 시선은 우연히 한 여인에게 멈췄다. 짙은 녹색 군복, 어깨에는 선명한 대위 계급장,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차가운 눈빛과 칼날처럼 날카로운 얼굴선을 가진 그녀였다. 그녀는 기계처럼 정확한 보폭으로 행진하면서도 그 눈빛만은 주변의 모든 것을, 심지어 애가 애써 유지하던 평온한 표정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째서인지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수천 개의 시선이 집중된 광장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도 귓가에 울리는 차려, 구령 소리도 잊었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신호탄 소리가 터지고 나서야 나는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그녀 역시 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차가우면서도 강렬한 힘을 가진 그 눈빛에 왜 이토록 끌리는지 알 수 없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훈련받는 것이 군인이지만 인간의 마음은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는 법이었다. 나는 혼성 부대에 함께 속한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동료들에게 그녀에 대해 넌지시 물었다. 그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자네가 말하는 사람은 엘레나 이바노브나 모로바 대위로군. 러시아 기갑부대 지휘관이지. 28살에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소문이 자자해. 원칙주의자의 얼음처럼 차가운데 아직 미혼이야. 철의 여인이라고들 하지.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이미 거센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다. 사흘 뒤 각국 젊은 장교들을 위한 교류회가 열렸다. 본래 참석할 생각이 없었지만 직속상관은 다른 중위와 함께 한국 대표로 참석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내가 조금 늦게 도착했을 때 홀 안은 러시아 민속 음악의 흥겨운 선율로 가득했다. 따스한 조명 아래 테이블마다 보드카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엘레나. 그녀는 홀 가장자리에서 독일 장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날 그녀는 군복이 아닌 목까지 단추를 채운 흰 셔츠 차림이었다. 높게 묶어 올린 머리, 처음 봤을 때처럼 날카로운 얼굴선.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드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녀도 나를 발견했다. 우리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잠시 후 내가 인도 장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녀가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군인 특유의 절도와 함께 맑게 울렸다.
대한민국에서 온 장교시군요. 지난번 총연습 때 당신의 보폭이 반박자 어긋나는 것을 봤습니다. 보기 드문 실수던데요. 나는 그녀의 직설적인 화법에 조금 놀라며 웃었다. 내가 배운 러시아어로 대답했다. 아마도 제가 잠시 한눈을 팔았나 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내 유창한 러시아어에 그녀가 오히려 놀란 듯했다. 저는 엘레나 모로바입니다. 김민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가 내민 손을 그녀가 맞잡았다. 그녀의 손은 그녀 자신처럼 차갑지만 단단했다. 그날 밤 우리는 짧은 대화를 더 나누었다. 의례적인 문답이었지만 이름 모를 무언가가 서로의 시선 속에 스며들었다. 단 몇 분의 대화만으로도 나는 그녀가 내가 만나왔던 그 어떤 여자와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엘레나는 잘 웃지 않았지만 그녀가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릴 때면 온 세상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내가 평범한 직업 대신 군인의 길을 택한 이유를 묻자 그녀는 짧게 답했다. 저는 평범한 일에는 소질이 없어서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머릿속에서는 엘레나 모로바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교류회가 있은 지 사흘 뒤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 장교들에게 지급된 내부 연락망 번호로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아침 7시 성 바실리 대성당 근처 자랴지의 공원. 가능하다면 누구인지 짐작할 필요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는 지휘관에게 오전에 몇 시간의 자유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간편한 복장에 군인으로서의 습관이자 신분을 나타내는 녹색 목도리를 둘렀다. 초여름 모스크바의 섭씨 9도 날씨는 여전히 쌀쌀했다. 자랴지아 공원은 붉은 광장 바로 옆 고풍스러운 멋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곳이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자 그녀 엘레나가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내게 등을 보인 채 모스크바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소리 없이 다가가자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한국인들은 시간을 아주 잘 지키는군요.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답했다. 군대에서 배운 습관이기도 하고 때로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그제야 그녀가 돌아섰다. 군복이 아닌 가죽 재킷 차림, 길게 풀어내린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은 장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전보다 말이 많아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웠던 기갑부대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문학 교사였다고 했다. 엘레나는 규율과 책 사이에서 기억 속 포성과 푸시킨의 따뜻한 시구 사이에서 자라났다. 나는 그녀에게 내 고향 강원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5월이면 피부를 태울 듯한 바람이 부는 곳, 군 복무를 떠난 아버지의 빈자리를 지키며 억척같이 살았던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며 자란 내 유년 시절에 대해 우리는 국적도 언어도 심지어 기후조차도 달랐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경계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활짝 핀 라일락 덤불 앞에서 멈춰섰다.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나요? 민준 씨. 그녀의 돌직구 같은 질문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엘레나 같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삶은 감정에 모든 것을 내어줄 여유를 허락하지 않기에 깊다고 말할 만큼 길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저를 감정 없는 기계라고 생각하죠. 나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를 말이 터져나왔다. 기계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당신의 눈빛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한참 후에야 아지막이 속삭였다. 우리는 지금 엄중한 명령을 위반하고 있어요.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를 건드리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곁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첫 번째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자랴지의 공원에서의 아침 이후 나와 엘레나는 더욱 빈번하게 연락했다. 짧은 메시지, 서둘러 끊어야 하는 통화, 그리고 열병식 훈련이나 회의 중에 몰래 주고받는 시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다. 군 규율은 명확했다. 합동 훈련 기간 중 장교 간의 사적인 관계는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군 규율을 따르지 않았다. 우리는 드물게 주어지는 저녁 자유 시간에 만나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나를 벨로루스키 역 근처의 작고 낡은 빵집으로 데려왔다. 그곳에서는 그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고 러시아 장교가 레닌묘에서 5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한국 장교와 함께 피로시키를 먹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중에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이곳에 와요. 누구도 내게 근엄하라고 차가우라고 명령하지 않는 곳이죠. 그 말을 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잿빛 눈동자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명성 높은 모로바 대위가 아닌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평범한 한 여성, 전혀 다른 엘레나를 보기 시작했다. 한 번은 붉은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을 때 그녀는 나를 볼쇼이 극장 근처의 낡은 건물 복도로 이끌었다. 누군가 우리를 발견하면 저는 즉시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당신도 이 프로그램에서 추방될 수 있고요.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진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모스크바에 온 이후로 지금처럼 평온했던 적은 처음이에요. 그런 저녁들이 몇 주 동안 이어졌다. 우리는 모스크바 강변을 함께 거닐고 작은 사설 영화관에서 타르콥스키의 고전 영화를 보고 아르메니아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발랄라이카 연주를 들었다. 그녀는 12살 때부터 사격 훈련을 받아야 했던 어린 시절과 손가락이 새파랗게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던 첫 야전 훈련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 고향의 녹차밭과 여름 한낮의 매미 소리, 그리고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대나무밥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위험의 그림자도 우리 뒤에서 점점 더 커져갔다. 어느 날 밤 내가 숙소로 돌아왔을 때 러시아 장교 한 명이 나를 지나치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비웃듯 웃었다. 나는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시아 장교가 복도에선 알을 향해 던진 의심의 눈초리 이후 나는 주변을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모든 발소리, 답장이 늦어지는 메시지 하나, 다른 장교들의 모든 시선이 나를 긴장시켰다. 그날 밤 키옙스키 역 근처의 낡은 서점에서 엘레나를 만났을 때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에 대해 물었어.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다. 군사협력조정국의 중령이었어. 정기적인 확인 절차라고는 했지만 명백히 나를 떠보는 거였어. 나는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면 아직이 물었다. 만약 발각되면 당신은 어떻게 돼?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어떤 즐거움도 없었다. 계급 박탈, 직위해제, 그리고 할랭지로 전출되겠지. 당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추방되거나 러시아 재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고.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처마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선율과 뒤섞였다.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으며 이런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러시아 측 지휘부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백발이 성성한 유리라는 이름의 중령이 붉은 목재로 장식된 작은 방에서 나를 맞았다. 김민준 대위, 우리는 훈련 중 자네의 진지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네. 하지만 허가된 일정 외에 자주 숙소를 이탈했다는 몇몇 보고가 있더군.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자유시간을 활용해 현지 문화를 체험했을 뿐입니다.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하지만 군대에서는 특히 국적이 다른 장교 간의 사적인 관계가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길 바라네. 그의 눈빛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령님. 사무실을 나서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와 엘레나의 관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다. 카메라일 수도, 사람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엘레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답장은 없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강등당하는 건 두렵지 않아. 하지만 당신이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진다면 그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단지 강인한 장교나 여성이 아니라 내 심장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결코 허락되지 않은 일일지라도 그날 밤 이후 나와 엘레나는 거의 2주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막사의 엄격한 생활로 돌아갔다. 훈련하고 회의하고 전술을 기록하고 합동훈련에 참여했다. 모든 것이 마치 그녀와의 비밀스러운 날들이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매일 밤 나는 그녀의 잿빛 눈동자와 귓가에 속삭이던 목소리를 꿈에서 보았다. 5월 중순의 어느 오후, 우리가 승전 기념일을 위한 대여를 정비하고 있을 때 한 통신 장교관 내게 외부에서 면회객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왔다. 나는 놀랐다. 러시아에서 엘레나 외에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문으로 나갔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엘레나가 서 있었다. 사복 차림,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창백한 얼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고는 내가 그것을 열어보기를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다. 나는 희미한 오후의 햇살 아래 서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다. 안에는 러시아어로 된 건강검진 결과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몇 개의 굵은 글씨를 읽을 수 있었다. 임신, 양성 반응.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목이 바싹 타 들어갔다. 이것이 짓궂은 장난이 아닐까 싶어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종이 끝에 떨리는 필체로 쓰인 글씨는 분명 그녀의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낯선 땅에서 27살의 군인인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에 잠겼다. 그 아이는 한국과 러시아의 피를 물려받을 것이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내가 공개적으로 사랑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여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휴가를 신청해 그녀가 사는 고리키 공원 근처의 아파트로 향했다. 엘레나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다가가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내가 여기 있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녀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그 순간 계급장도 규율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잃을까 두려워하면서도 서로를 붙잡고 싶어 하는 두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민준, 우리 여기서 떠나야 해.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들이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갈라놓으려 할 거야. 엘레나의 작은 부엌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막 타준 러시아 홍차의 김이 유리잔에서 피어올랐지만 그것을 음미할 정신이 없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여기서 떠나자던 그녀의 계획은 나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당신은 현역 장교야. 그렇게 간단히 러시아를 떠날 수 없어. 내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물었다. 엘레나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여군 장교 특유의 큰 알카로운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과 함께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나는 과거 독일에서 훈련받은 덕에 다국적 비자가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어.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벨라루스를 거쳐 폴란드로 넘어가는 비공식 루트를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가족인에게 큰 빚을 졌으니 도와줄 거야. 나는 망연자실했다. 그럼 모든 걸 버리겠다는 거야? 계급, 명예, 당신의 청춘을 바쳐 이룬 모든 경력을. 엘레나가 손을 꽉 쥐었다. 외국 군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박탈당할 명예가 무슨 소용이야? 내가 여기 남으면 그들은 나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하거나 내부 절차라는 명목으로 나를 멀고 추운 곳에 가둬버릴 거야. 알겠어, 민준. 우리 아이가 두려움 속에서 태어나는 걸 원치 않아. 나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늦봄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추위가 옷깃을 파고들었다. 이제 모든 결정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사흘 뒤 우리는 엘레나의 옛 동료인 세르게이를 만났다. 과거 군정보부에서 복무했다는 그는 30대 초반으로 냉정한 얼굴에 말이 간결했다. 두 사람을 러시아 국경 밖 폴란드 접경 지역까지만 데려다 줄 수 있소. 거기서부터는 알아서 해야 할 거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세르게이는 나를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지금 당신이 자기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란 건 아나? 만약 잡히면 당신은 추방으로 끝나지 않아. 스파이로 몰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요. 내가 돕는 건 오직 그녀가 내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이요. 나는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저는 그녀와 아이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설령 내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해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엘레나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길에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다. 토요일 밤, 화물차 한 대가 우리를 모스크바에서 스몰렌스크까지 데려다 줄 것이고 거기서부터는 숲을 걸어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 근처의 집결 지점까지 가야 했다. 36시간이 넘는 여정. 휴대폰은 거야 하고 어떤 연락도 금지되었다. 떠나기 전날 밤 나는 나를 가장 믿어주셨던 한국 측 지휘관님께 편지를 썼다.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죄송하다고. 만약 사랑한 것이 죄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한 군인의 죄로 이해해달라고 썼다. 엘레나는 내가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보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만약 우리에게 딸이 생긴다면 이름을 나대 희망라고 짓고 싶어. 그 아이가 내가 이곳을 벗어날 용기를 준 유일한 이유니까. 우리는 새벽 2시에 출발했다. 세르게이는 공사장으로 배달되는 화물처럼 위장하기 위해 나무 상자를 가득 실은 작은 트럭을 몰았다. 나와 엘레나는 진한 기름 냄새와 타이어가 눈길을 가는 소리가 가득한 좁은 짐칸에 몸을 숨겼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매 순간이 1년처럼 느껴졌다. 엘레나는 두꺼운 털목도리로 배를 감쌌다. 보온과 함께 조금씩 불러오는 배를 가리기 위함이었다. 나는 세르게이가 준 낡은 군용 외투를 걸쳤다. 신원 표시도, 계급도,
이름도 없는 상태였다. 6시간이 넘게 달린 후 차는 스몰렌스크 근처의 한 숲에 멈췄다. 세르게이가 속삭였다. 여기서부터는 지도에 표시된 좌표를 따라 걸어가시오. 약 20km 정도 가면 접선 지점이 나올 거요.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절대 오래 멈추지 마시오. 아직 칠흑 같은 어둠 속 칼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울부짖었다. 우리는 약간의 건식량과 물, 그리고 종이 지도가 든 배낭을 맸다. 휴대폰도 손전등도 없었다. 오직 밤하늘의 별과 희미한 희망만이 길을 안내했다. 바람 소리, 발밑에서 부서지는 나뭇가지 소리, 그리고 엘레나의 가쁜 숨소리만이 하얗게 변한 숲속의 유일한 소리였다. 나는 세르게이가 경고했던 국경 순찰대나 더 최악인 군용견의 존재를 의식하며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얼마 못 가 엘레나의 걸음이 느려졌다. 그녀는 배를 감싸 쥔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준, 배가 조금 그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나는 급히 그녀를 눈 덮인 바위에 앉히고 물을 건넸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설마 진통이 시작된 거야. 내가 당황해서 물었다.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가벼운 수축이야. 조금만 쉬면 걸을 수 있어.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다. 두꺼운 옷 위로 처음으로 내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작은 생명이 눈 덮인 숲속에서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저 속삭일 수밖에 없었다. 아가야, 힘내. 아빠와 엄마가 널 여기서 데리고 나갈게. 우리는 채찍처럼 얼굴을 때리는 찬바람을 맞으며 다시 걸었다. 정오 무렵, 우리는 벨라루스 국경으로 접어들기 전 마지막 표식인 마른 개울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멀리서 순찰대가 나타난 것이다. 러시아 군복을 입은 3명의 군인과 2마리의 shepherd. 나는 엘레나의 손을 잡고 늙은 소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우리의 숨소리는 거의 멎었다. 개들이 짖기 시작했다. 무언가 냄새를 맡은 것이다. 나는 배낭에서 작은 접이식 칼을 꺼냈다. 유일한 무기였지만 만약 발각된다면 해명할 기회조차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엘레나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만이라도 도망쳐. 잡히면 안 돼. 두려움 속에서 그녀를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내가 알던 차가운 엘레나 대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된 어머니였고 나는 2 생명을 모두 지켜야 하는 남자였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멀리서 경고음이 울렸다. 순찰대는 걸음을 멈추더니 급히 방향을 돌려 사라졌다. 아마도 긴급 명령을 받은 듯했다. 우리는 몇 분 더 숨을 죽인 후 좌표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해질녘 우리는 국경에 버려진 나무 오두막에 도착했다. 덥수룩한 턱수염에 낡은 외투를 걸친 폴란드 남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서둘러요. 해가 지고 있어. 국경 감시 카메라가 재가동되기 전까지 30분밖에 없어. 그는 서툰 영어로 말했다. 나는 엘레나를 부축하며 러시아의 마지막 경계선을 넘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지만 눈앞에는 위험으로 가득하지만 적어도 자유로운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늦봄의 칼바람 속에서 폴란드 땅을 밟았다. 마렉이라는 이름의 폴란드 남자는 우리를 국경 근처의 한적한 마을, 깊숙이 숨겨진 작은 집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도시의 불빛 대신 새소리와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마렉은 말이 없었다. 그는 우리에게 약간의 현금과 낡은 휴대폰을 건네며 당부했다. 정체를 숨기도록 노력하시오. 바르샤바의 러시아 대사관 사람들이 여기를 예의주시하고 있소. 지금은 안전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거요. 발각되면 즉시 러시아로 추방될 테니. 나는 엘레나를 보았다.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우리는 러시아의 포위망을 벗어났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임을 알았다. 폴란드에서의 첫날, 엘레나와 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애썼다.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임시 체류 서류를 알아보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작은 마을 사람들은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온 우리 두 사람을 향해 호기심과 연민, 그리고 경계가 뒤섞인 시선을 보냈다. 엘레나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배는 날마다 불러왔고 가벼운 진통은 매 순간 내 마음을 졸이게 했다.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야 했지만 합법적인 서류가 없는 그녀에게 모든 절차는 복잡하고 더디기만 했다. 그 사이 바르샤바의 러시아 대사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현지 경찰에 2명의 탈주자를 수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암암리에 경고했다. 마렉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해하며 말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을 찾는 게 아니요. 당신들을 위협해서 제 발로 돌아오게 만들려는 속셈이야. 어느 날 저녁, 내가 식료품을 사러 갔을 때 시장에서 사복 차림의 낯선 무리가 나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차가운 러시아 억양으로 말했다. 당신, 한국인 맞지? 우린 당신과 그 여자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 괜한 말썽 피우기 싫으면 순순히 러시아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나는 평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더 말하지 않고 사라졌지만 나는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것을 직감했다. 돌아와서 엘레나와 마렉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여전히 강인했다. 어쨌든 우리 아이는 이미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강해져야만 해요. 나는 아이를 잃을 수 없고 당신도 나를 잃을 수 없어요. 나는 그녀를 껴안으며 이 작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다. 망명 심사가 길어지는 동안 우리는 추격당하는 듯한 삶을 살아야 했다. 엘레나는 몇 마디 폴란드어를 배웠고 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임시 노동리를 구했다.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우리의 감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녀는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하면서도 자주 웃으려 노력했다. 어느 날 밤, 엘레나가 내게 말했다. 언젠가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알아요. 평생 싸워야 한다 해도 괜찮아.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 어느 비 오는 아침, 내가 빌린 작은 방을 수리하고 있을 때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검은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근엄했지만 눈빛에는 따뜻함이 어려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르샤바에서 활동하는 국제인권단체 소속 토마시라고 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가 망명 신청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유창한 폴란드어로 말했다. 나는 엘레나와 눈빛을 교환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토마시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점차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변호사 연결을 돕고 망명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었으며 동시에 러시아 대사관 측에서 가할 수 있는 모든 수법에 대해 경고했다. 하지만 엘레나와 나의 이야기가 폴란드에 있는 한국과 러시아 난민 사회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를 둘러싼 억측과 비난도 적지 않았다. 특히 엘레나는 태아가 자라면서 더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 폴란드 의사는 말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돌보겠지만 망명 신청자 신분으로 출산하는 것에는 많은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엘레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보았다. 무서워요. 우리 아이를 지켜낼 수 없을까 봐.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어느 날 밤, 토마시가 나를 다로 불렀다. 두 사람을 더 안전한 다른 나라로 보낼 기회가 생겼습니다. 완벽한 서류와 국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며칠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는 이것이 중요한 전환점임을 알았다. 동의한다면 우리는 폴란드를 떠나 또다시 낯선 곳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아이가 평화 속에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집에 돌아와 엘레나에게 이야기하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가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날 밤 작은 임대방의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가장 소박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붕이 있는 집, 더 이상 두려움 없는 행복한 가족.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제3국으로 떠날 날이 다가왔다. 토마시는 우리가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도왔고, 러시아 정보기관과 난민사회의 위험분자들로부터 주목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 엘레나와 나는 새로운 여정을 위한 짐을 꾸렸다. 옷 몇 벌, 임시서리, 약,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한 물품들. 그녀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고 잦아지는 복통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흐린 오후, 우리가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엘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갑자기 말했다. 민준, 당신은 내가 과거에 러시아 군정보부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이토록 큰 비밀을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다. 강요당했어요.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어요. 젊은 장교 시절 반체제 인사들이나 심지어 내부 인물들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죠. 하지만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그 진실은 폭풍처럼 내 영혼을 뒤흔들었다. 나는 엘레나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우는 전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두려움과 희망을 나누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내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출발하는 날, 토마시는 우리를 비밀 비행편이 준비된 작은 공항으로 데려갔다. 모든 것이 신속하고 긴장감 넘치게 진행되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이는 안전할지, 우리가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사랑과 결단력만 있다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작은 비행기가 폴란드 공항의 희미한 불빛 아래 활주로를 달렸다. 나와 엘레나는 서로의 힘에 의지하려는 듯 손을 꼭 잡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생각으로 무겁고 답답했다. 비행은 순탄치 않았다. 몇 시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좁은 기내에서 우리는 불안과 싸워야 했다. 엘레나는 눈에 띄게 지쳐 보였다. 간헐적인 복통에 얼굴이 하얗게 질릴 때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조금만 힘내. 아기는 강한 엄마가 필요해. 그녀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걱정 마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버틸 수 있어. 도착한 곳은 고층 빌딩과 분주한 인파로 가득한 현대적이면서도 낯선 도시였다. 하지만 그 낯설음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대신 다시 시작할 동기를 부여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기대처럼 순조롭지는 않았다. 새로운 나라의 엄격한 이민 정책 변경으로 인해 우리의 망명 신청 서류는 무기한 보류되었다. 엘레나는 합법적인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무료 산전 진찰조차 거부당했다. 우리는 비좁은 임대방에서 살았고 돈은 날마다 바닥을 드러냈다.
나는 접시 닦기, 짐꾼, 건설 현장 보조 등 돈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험한 일을 해야 했다. 어느 날 밤, 창고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언어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조롱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 고립감과 상실감이 나를 덮쳤다. 집에 돌아오자 엘레나가 나를 안고 흐느꼈다. 민준 씨, 너무 무서워요. 이런 상황에선 내가 과연 아이를 키울 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목이 메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 돌아갈 수는 없어.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여기 있잖아. 게다가 최근 들어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였다. 낯선 사람들이 우리 숙소 주변에 계속 나타나 조용히 우리를 관찰했다. 나는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가능한 한 자주 거처를 옮겼다. 엘레나에게도 혼자 다니지 말라고 경고했다. 밤이 되면 어두운 방 안에는 엘레나의 고른 숨소리와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문했다. 그녀의 뱃속 아이는 점점 자라는데 우리는 생존을 위해 매일 싸워야 했다. 나는 과거도 그 누구도 우리의 길을 막게 두지 않겠다고 내 모든 힘을 다해 이 작은 가족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흐린 오후, 엘레나가 쉬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따뜻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 저예요. 알렉세이. 러시아에 있을 때 엘레나의 오랜 친구였죠. 두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나는 놀라면서도 경계했지만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 그를 만나기로 했다. 작은 카페에서 알렉세이는 엘레나의 과거와 그녀가 도망쳐야만 했던 이유를 들려주었다. 그는 그녀가 러시아 군에 있을 때의 절친한 동료였고 그녀가 직면한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 엘레나는 군 내부의 고위 관료들이 연루된 거대한 부패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입을 다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그래서 폴란드로 그리고 여기까지 도망친 겁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이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진짜 이유였다. 알렉세이는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국제인권단체와 연결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뿐만 아니라 엘레나가 제대로 된 산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적 신청과 의료 보험 절차를 완료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알렉세이의 도움 덕분에 우리 삶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정기적인 산정 검사를 받았고 뱃속의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나도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 더 이상 매일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와 우리를 쫓는 적들에 대한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래도 이제 우리에겐 희망과 우리 곁에 서주는 사람과 평화로울 수 있는 미래가 있었다. 어느 날 밤, 곤히 잠든 엘레나를 보면 아는 어떤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그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작은 임대방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엘레나에게 강한 진통이 시작되었다. 나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으로 가는 길, 그녀는 지쳤지만 결연한 눈빛으로 내 손을 꽉 잡았다. 걱정 마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강해질게요. 우리가 도착한 병원은 크지 않았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은 헌신적이었다. 엘레나가 정식 서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녀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성껏 돌봐주었다. 몇 시간 동안의 고통스러운 사투 끝에 마침내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어두운 날들 속 한 줄기 기적처럼 울려 퍼졌다. 우리는 아이가 부모보다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에게 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낯선 땅에서 부모가 되는 시간은 어려움으로 가득했다. 밤중의 울음소리, 엄마와 아이의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재정적 압박은 나와 엘레나를 종종 녹초로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문화와 언어의 차이 때문에 일부 이웃들로부터 차별과 따돌림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되어 주었다. 가장 힘들 때 알렉세이와 새로 사귄 몇몇 친구들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서류 작업을 돕고 일자리를 찾아주었으며 낯선 땅에서의 육아 경험을 나누어 주었다. 어느 날 내가 일하고 있을 때 엘레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엘레나의 언니라고 소개했다. 엘레나가 수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바로 그 언니였다. 감격스러운 재회였지만 그 만남은 엘레나의 과거와 그녀가 떠나야만 했던 이유에 대한 풀리지 않은 질문들로 가득했다. 나는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지만 우리 삶에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와 앞으로 닥칠 어려움이 남아있음을 직감했다. 엘레나의 언니, 나탈리아와의 만남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그녀는 엘레나보다 몇 살 위였고 지친 기색과 걱정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안이 잠든 사이 그녀를 집 안으로 맞았다. 나탈리아는 두 자매가 헤어져야만 했던 가족의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부모님이 군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되셨을 때 그들은 엘레나에게 압력을 가했어. 침묵하라고 협박까지 했지.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 엘레나는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나탈리아는 말을 이었다. 나는 수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어. 네가 안전하기만을 끊임없이 기도했지. 하지만 재회의 기쁨만이 아니었다. 나탈리아는 더 큰 비밀을 가져왔다. 그녀는 어떤 세력이 엘레나를 추적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군 내부의 비밀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이 연루되었던 경제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조심해야 해, 엘레나. 위험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족을 뒤쫓고 있어. 이 정보는 우리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압박감과 위험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나탈리아는 새로운 희망도 가져왔다. 그녀는 엘레나가 합법적인 서류를 얻고 그녀와 아이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현지 변호사와 연줄이 닿아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삶을 위해 그녀와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엘레나는 목맨 소리로 말했다.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안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강하게 살아갈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항상 곁에서 함께 맞서겠다고 약속했다. 나탈리아의 소개로 만난 변호사 올가는 강인하고 경험 많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신속하게 서류를 수집하고 엘레나가 체류 서류를 완비하며 아들 아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왔다. 법적 싸움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과거 경제 사건에 연루된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고 우리를 위협했다. 때로는 전화나 편지로 심각한 경고가 날아왔지만 올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들의 수법을 하나씩 폭로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나와 엘레나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안을 돌보며 함께 지새운 수많은 밤, 미래를 계획하며 하는 대화들. 모든 것이 우리를 그 무엇보다 강한 끈으로 묶어주었다. 마침내 법원은 엘레나와 아내 임시 체류권을 보호하고 관련자들이 우리 가족의 삶에 개입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것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을 열어준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올가는 우리가 이민자와 특별한 상황에 처한 가족을 위한 사회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지역 사회에 동화되면서 작은 것부터 삶을 다시 쌓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힘든 날들은 서서히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 나와 엘레나의 작은 가족은 이제 안이웃음과 사랑 속에서 자라는 작고 아담한 임대주택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법적 절차는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끝났고
엘레나와 아는 마침내 합법적인 거주자로서 일하고 장기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얻게 되었다. 나는 다시 대한민국 육군 소속으로 국제협력 임무에 파견되었고, 엘레나는 현지 보안 관련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직업을 찾았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안은 건강하고 똑똑하며 사교성 있는 아이로 자라났다. 아이가 성장하는 모든 발걸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자 동력이었다. 수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그 어려움은 나와 엘레나 사이의 사랑을 흐리게 하지 못했다. 우리는 믿음과 인내만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엘레나의 행복한 눈빛과 아내의 환한 미소를 보았을 때 나는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음을 깨달았다. 가족, 사랑, 그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 요란했던 열병식에서 시작해 혹독한 시련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